40년간 교단에 서다가 작년에 정년퇴임을 한 후 나는 처음으로 시간이란 게 이렇게 길고 무겁다는 걸 알았다. 오전 7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데 갈 곳이 없다. 학교 종 소리도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충남 아산 신창면에서 작은 마트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퇴직금 일부로 마련한 이 작은 가게가 내게는 새로운 일터가 되어주었다. 동네 할머니들이 라면 하나, 두부 한 모 사러 오시면서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안부를 묻는다. 그래도 사람 냄새가 나니까 견딜만 했다. 문제는 아내 연희였다. 딸 주연이가 안산으로 시집가고 나서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다. 32해 동안 온 정성을 쏟아 키운 외동딸이 떠나고 나니 연희는 마치 인생의 목표를 잃은 것처럼 보였다. 나야 마트에 나가면 그나마 할 일이 있지만 연희는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형섭 씨, 나 요즘 너무 마음이 허해요. 어느 날 저녁 연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56년을 살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처음 들었다. 허하다니? 뭔가 젊은 사람들이 쓸 법한 말 같았다. 그럼 뭘 하고 싶은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요. 주연이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잖아요. 사실 나도 똑같은 기분이었다. 딸이 없는 집은 정말 조용했다. 주연이가 있을 때는 아빠, 오늘 마트에서 뭐 재밌는 일 없었어? 하고 물어보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저녁 먹고 나면 할 말이 없었다. 그때 연희가 동네 문화센터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를 가져왔다. 아산 등산 동호회에서 회원을 모집한대요. 매주 토요일마다 근처 산에 가는 거래요. 등산이라 연희가 운동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는 모습이 기특했다. 결혼 30년 동안 오로지 집안일과 딸 뒷바라지만 하던 아내가 자기 일을 찾으려 하니까 반가웠다. 좋은 생각이야. 운동도 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쵸? 나도 그런 생각이에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연희는 그날부터 등산화를 사고 등산복을 장만했다. 처음에는 마트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몇 번 다녀온 후부터는 발이 아프다며 제대로 된 등산화를 샀다. 10만 원이 넘는 비싼 거였다. 이렇게 비싼 걸 꼭 사야 해? 형섭 씨, 발은 중요해요. 다른 분들도 다 이런 거 신고 다녀요. 다른 분들. 연희가 등산 동호회 사람들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다. 회장님이 어떻고 총무님이 어떻고.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첫 번째 산행을 다녀온 날 연희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돌아왔다.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특히 회장님이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시더라고요. 회장님, 전호열이라는 이름을 그때 처음 들었다. 나보다 1살 어린 60세이고 지역에서 식자재 납품업을 한다고 했다. 등산 경력이 10년이 넘어서 회장을 맡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힘들지 않았어?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회장님이 계속 뒤에서 챙겨주셔서 괜찮았어요.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천천히 올라갔거든요. 연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활기가 돌았다. 딸이 시집간 후 계속 우울해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다. 토요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연희. 예전에는 주말에 8시까지도 잤는데 이제는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준비를 했다. 그것도 꽤 정성스럽게. 등산 가는데 화장을 왜 해? 아, 이거요? 자외선 차단제예요. 산에서는 햇빛이 강하거든요. 자외선 차단제 치고는 색깔이 좀 진했지만 뭐 요즘 그런 제품들이 많다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더 이상한 건 귀가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오후 2, 3시면 돌아왔는데 점점 늦어져서 5시는 되어야 들어왔다. 왜 이렇게 늦어? 산행 후에 다 같이 저녁도 먹고 회장님이 근처 좋은 곳들 구경시켜 주시거든요. 회장님, 연희 입에서 전호열이라는 이름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왔다. 처음에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아내를 잘 챙겨주시니까.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40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은 생긴 편이었다. 연희가 등산을 다녀온 후 보이는 기분 좋은 표정, 그리고 유독 회장님 이야기만 하는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다.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런 생각 자체를 지워버리려 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다. 등산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나면서 연희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그 변화들을 하나씩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게 맞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옷차림이었다. 처음에는 집에 있던 트레이닝복을 입고 갔는데 어느새 브랜드 등산복으로 바뀌어 있었다. 노스페이스, 콜핀, 이런 비싼 브랜드들이었다. 한 벌에 2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다. 요즘 등산복 값이 장난 아니네. 형섭 씨도 모르시겠지만 산에서는 기능성이 중요해요. 땀 배출도 잘 되고 바람도 안 통하고. 연희가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을 쓰는 게 신기하면서도 어색했다.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배운 것처럼 들렸다. 더 이상한 건 화장품이었다. 세면대 위에 낯선 제품들이 하나둘씩 늘어났다. 비비크림, CC크림, 쿠션 팩트, 이런 것들의 존재를 나는 딸 주연이를 통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56살 아내가 쓴다니. 엄마가 이런 거 써요? 주연이가 지난주에 손주 보러 와서 세면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다. 엄마가 요즘 등산 다니시거든. 자외선 때문에 쓰신다고 하더라.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건 자외선 차단제가 아니라 메이크업 제품인데. 주연이의 말에 나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다. 연희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었다. 왜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 토요일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연희를 지켜보는 일이 습관이 되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화장을 하고 옷을 골라 입는다. 평일에는 대충 입던 사람이 등산 가는 날만 되면 1시간 넘게 준비를 했다. 그리고 향수까지 뿌렸다. 집에서는 한 번도 뿌려본 적 없던 향수를 어디 가는데 향수까지 뿌려? 아, 이거요? 벌레 쫓는 거예요. 산에 벌레가 많거든요. 또 거짓말이었다. 나도 젊었을 때 등산을 다녀봤지만 향수로 벌레를 쫓는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다. 오히려 달콤한 냄새가 벌레를 더 끌어들인다는 게 상식 아닌가. 마트를 운영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마다 귀에 들어오는 말들이 있었다. 선생님 부인, 요즘 참 젊어 보이던데요. 등산 다니시니까 좋아 보여요. 그런데 혼자 다니세요? 아니요. 동호회에서 단체로 다녀요. 아, 그 전 회장 하시는 분이랑요? 그분도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전 회장, 전우열을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모양이었다. 이 작은 동네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아내와 전우열을 함께 본 적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연희의 기분이었다. 등산을 다녀온 날이면 어김없이 기분이 좋았다. 콧노래를 부르고 저녁 준비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했다. 마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 산행은 어땠어?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전 회장님도 잘 계시고? 네. 오늘도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연희의 얼굴에는 뭔가 다른 표정이 스쳤다. 그냥 고마워하는 표정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한 감정이 섞인 것 같은. 나는 교사 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표정 변화를 읽는데 꽤 능숙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숨기는 게 있을 때 보이는 미묘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내 아내에게서 비슷한 신호들이 보이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연희가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게 들어왔다. 왜 이렇게 늦었어? 회장님이 근처 펜션에서 저녁을 사주신다고 해서요. 다들 모여서 먹었어요. 펜션에서 저녁을. 등산 후에 펜션까지 가서 저녁을 먹고 온다고? 뭔가 이상했다. 몇 명이나 갔는데? 한 10명 정도요? 연희가 잠깐 머뭇거렸다.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그날 밤 연희가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연희의 등산 가방을 슬쩍 열어봤다. 그 안에서 펜션 명함을 발견했다. 성주 펜션이라고 적혀 있었다. 뒷면에는 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11월 4일 하트 표시까지. 이건 뭐였을까? 연희가 쓴 글씨였다. 분명히 그때부터 나는 매주 토요일이 되면 불안했다. 연희가 나가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마트에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들었다. 설마, 아니다. 그럴 리 없다. 하지만 설마라는 생각과 동시에 어쩌면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지만 사실 나는 연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딸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내 뒷바라지를 하는 아내로서만 봐왔지. 한 사람의 여자로서는 언제부터 보지 않았던 것 같다. 퇴직 후 나는 연희에게 더 의존하게 되었다. 학교라는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집이 전부였고
집에서는 연희가 전부였다. 그런데 그 연희가 변하고 있었다. 나를 향하지 않는 쪽으로 주연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연아, 아빠야, 아빠.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엄마 요즘 어떻게 보여? 엄마요? 왜 갑자기? 아니, 등산 다니면서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주연이가 잠깐 조용했다가 말했다. 아빠, 혹시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역시 주연이도 느꼈나 보다. 딸의 직감도 나와 비슷한 모양이었다. 확실한 건 아닌데 좀 이상해. 아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면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요. 확인해보라. 쉬운 말이었지만 어떻게 확인한다는 말인가?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일인 줄 몰랐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자고 있는 연희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정말 내가 아는 그 연희가 맞나?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주연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확인해보라고. 하지만 어떻게? 40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의 거짓말은 금방 알아차렸지만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하고 증거를 찾는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주연이가 갑자기 집에 왔다. 아빠, 차에 블랙박스 달았어요? 아니, 왜? 요즘 사고도 많고 보험 처리할 때도 필요하잖아요.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주연이는 평소보다 말을 조심스럽게 했다.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지만 블랙박스가 나쁠 건 없었다. 오히려 고마웠다. 괜찮다. 내가 사지. 아니에요. 제가 용돈도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걸로라도 효도하게 해주세요. 며칠 후 주연이가 가게에 와서 직접 블랙박스를 설치해줬다.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 카메라까지 달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빠, 이거 음성도 녹음돼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때 나는 깨달았다. 주연이도 엄마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딸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상황이 한심하면서도 슬펐다. 다음 토요일 연희가 등산을 간 사이에 나는 처음으로 그들이 가는 펜션을 찾아갔다. 청주 펜션. 아산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펜션이었다. 주변은 조용한 산골이었고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펜션 주차장에는 차가 서너 대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연희가 탄 차와 비슷한 모델이었다. 번호판을 확인하려 했지만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근처 카페에 앉아서 2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연희에게 물어봤다.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 계룡산이요. 날씨가 좋아서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계룡산이라고? 성주 펜션은 계룡산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또 거짓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월요일에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다. 천안에 있는 작은 사무소였는데 아는 사람의 소개로 갔다. 김 변호사는 나보다 10살쯤 어려 보이는 사람이었다. 선생님,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아내가 혹시 외도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목이 메었다. 60년을 살면서 이런 말을 남에게 할 줄 몰랐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확실한 건 없고 의심스러운 정황들만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눈치챈 것들을 하나하나 말했다. 옷차림의 변화, 화장품, 거짓말들, 펜션 명함까지. 김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다. 선생님, 상간자 소송을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의심의 근거는 되지만 법정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메시지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이 필요해요. 다만 불법적인 방법은 오히려 선생님께 불리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줬다. 흥신소를 이용하는 방법, 직접 미행하는 방법, 휴대폰을 확인하는 방법 등이었다. 하지만 모든 방법에는 위험이 따랐다. 혹시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 판결을 보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다만 소송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다. 정말 이런 일을 해야 하나?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의심하고 증거를 모아야 하나? 하지만 계속 속고만 살 수는 없었다. 특히 우리 같은 작은 동네에서는 소문이 금방 퍼진다. 벌써 몇몇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보는 것 같았다. 선생님 부인이 그런다더라 하는 식으로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40년 교직 생활로 쌓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건 참을 수 없었다. 결국 나는 흥신소에 의뢰하기로 했다. 천안에 있는 곳이었는데 변호사가 소개해준 곳이었다. 비용은 일주일에 100만 원이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흥신소 직원은 생각보다 신중했다. 선생님, 저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조사합니다. 사생활 침해가 되는 행위는 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공개된 장소에서의 만남, 차량 이동 경로, 시간대 등을 파악합니다. 호텔이나 펜션 출입 장면도 가능하고요. 다만 사적인 공간 안까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보고를 받았다. 토요일 오전 8시에 연희가 집을 나와서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만났다. 총 8명이었다. 그들은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오후 2시쯤 내려왔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는데 연희와 전호열만 남았다. 둘은 성주 펜션으로 갔다. 오후 3시에 들어가서 6시에 나왔다. 3시간 동안 둘만 있었다는 뜻이었다. 사진도 있었다. 펜션 앞에서 함께 걷는 모습, 차에 타기 전에 잠깐 대화하는 모습, 멀리서 찍은 거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연희와 전호열이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펜션에 가다니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들었다.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정직과 성실을 가르쳤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내 아내가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 그날 밤 연희가 평소처럼 기분 좋게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신기하기까지 했다. 오늘은 어땠어?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요. 또 거짓말이었다.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고. 실제로는 전호열과 단둘이 펜션에서 3시간을 보냈으면서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서 정식으로 대응하겠다고. 세상에 당하고만 사는 남자는 없다.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내 때가 오고 있었다. 흥신소에서 2번째 보고서를 받았을 때 나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지난 한 달 동안 연희와 전호열은 매주 토요일마다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등산 후 다른 사람들과 헤어지고 둘만 성주 펜션으로 가는 것. 더 충격적인 건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이었다. 연희가 전호열과 전화하는 모습이 몇 번 찍혔는데 음성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오빠, 이번 주말에도 그 펜션 예약해놨어요? 오빠라고 불렀다. 나보다 1살 어린 남자를 오빠라고. 30년을 함께 살면서 나를 형섭씨라고 부르던 아내가 다른 남자는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다. 네. 걱정 마세요. 이번엔 좀 더 늦게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늦게 나와도 된다고? 뭘 더 하겠다는 소리인가. 듣고 있던 내 주먹이 저절로 굳어졌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 참고 또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김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가져갔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90%는 됩니다. 그럼 소송을 시작하죠. 그런데 선생님, 혹시 소송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시겠어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거든요. 아니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합의라니. 30년 결혼 생활을 배신하고 나를 바보로 만든 놈들과 무슨 합의를 하겠는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했다. 하지만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우리 동네는 작다. 소문이 나기 전에 내가 먼저 상황을 정리해야 했다. 그냥 당하고만 있는 바보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했다. 마침 이번 주말이 아산 등산 동호회 정기총회였다. 연희가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다. 이번 토요일에 총회가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어디서 해? 동호회 사무실에서요.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또 거짓말이었다. 흥신소 보고서에 따르면 총회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열린다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총회 후에 회식도 있다고 했다. 나는 결심했다. 그 총회에 직접 가겠다고. 토요일 오전, 연희가 평소처럼 준비를 하고 나갔다. 나도 정장을 입고 문화센터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시원한 기분도 들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이다. 문화센터 2층 회의실에는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 연희가 있었고 맨 앞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남자가 전호열이었다. 전호열을 직접 본 건 처음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나보다 1살 어리다고 했는데 확실히 젊어 보였다. 목소리도 크고 당당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뒤쪽에 조용히 앉았다.
연희는 내가 온 걸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올해도 우리 동호회가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전호열이 말했다. 특히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 잘 적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연희 님도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요. 연희를 특별히 언급했다. 다른 신입 회원들은 이름도 부르지 않으면서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나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전호열이 연희를 바라보는 시선, 연희가 전호열에게 보내는 미소, 분명히 뭔가 있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전호열이 말했다. 그럼 오늘 회식도 즐겁게 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하게 산행합시다. 바로 그때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갑자기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뒤를 돌아봤다. 연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형섭 씨, 왜 여기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40년 교직 생활에서 익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저는 김연희 씨의 남편입니다. 이영섭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다. 혹시 무슨 일이세요? 전호열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전호열 씨, 맞죠? 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사실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나는 가져온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흥신소에서 찍은 사진들과 증거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제 아내와 전호열 씨가 지난 2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섭 씨, 그만해요.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등산이라는 건전한 취미 활동이 이렇게 더럽혀져도 되는 건가요? 나는 첫 번째 사진을 꺼냈다. 연희와 전호열이 성주 펜션 앞에서 함께 걷는 모습이었다. 이 사진은 지난주 토요일에 찍힌 겁니다. 등산이 끝난 후 다른 분들은 모두 집으로 가셨는데 이 두 사람만 따로 펜션으로 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다. 그리고 이건 한 달 전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줬다. 같은 장소, 같은 두 사람. 매주 토요일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등산을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전호열이 벌떡 일어났다. 이영섭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더 낮아졌다. 제가 40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희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여러분, 이 동호회에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등산은 건전한 취미 활동이어야 합니다. 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말했다. 전호열 씨, 법정에서 뵙시다. 그리고 연희야, 변호사 연락처는 집에 적어뒀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뒤에서 들리는 웅성거림과 연희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주차장에서 차에 탄 후 나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씁쓸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보겠다. 등산 동호회에서 일어난 일은 하루 만에 온 동네로 퍼졌다. 아산 같은 작은 도시에서는 이런 일이 금세 소문이 된다. 마트에 오는 손님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사람들은 잘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정말 시원하셨겠어요. 그런 놈들은 혼내줘야죠.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이 내 편이었다.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과 남의 가정을 파괴한 사람 중 누구 편을 들지는 뻔한 일이었다. 연희는 그날 이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후 친정어머니를 통해 연락이 왔다.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나도 그게 좋다고 답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다. 법적 절차는 김 변호사가 차근차근 진행해줬다. 먼저 전호열을 상대로 한상간자 소송부터 시작했다. 수집한 증거들이 워낙 명확해서 변호사도 자신감을 보였다. 선생님, 이 정도 증거면 거의 확실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실제로 소송은 8개월이나 걸렸다. 그동안 전호열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섰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호텔 출입 기록, 사진, 음성 녹음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다. 첫 번째 재판에 출석했을 때 전호열의 모습은 동호회에서 봤을 때와 완전히 달랐다.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해 보였다. 연희도 함께 왔는데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 명백합니다. 판사의 말이었다. 결국 1심에서 승소했다.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호열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미 지역에서 소문이 다 났고 그의 식자재 납품업도 타격을 받았다고 들었다. 몇몇 거래처에서 계약을 끊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누가 그런 사람과 거래하고 싶겠는가. 연희와의 이혼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재산 분할에서 다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연희 쪽에서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다. 아마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다. 집과 마트는 모두 내가 가져갔다. 이혼이 확정된 날 주연이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이제 속이 시원하다. 정말 그랬다. 30년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슬픔보다는 배신자들을 제대로 응징했다는 만족감이 더 컸다. 할아버지, 왜 할머니 안 와요? 5살 손주가 물었다. 아직 상황을 이해하기엔 어린 나이였다. 할머니는 멀리 가셨어. 대신 할아버지가 더 많이 놀아줄게. 그날부터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혼자 살기는 처음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아무에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다. 마트 운영도 더 적극적으로 했다. 한쪽 구석에 작은 등산용품 코너를 만들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등산 때문에 가정이 깨졌지만 등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었다.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선생님, 등산용품도 파세요? 네. 기본적인 것들만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새로운 등산 동호회도 생겼다. 이번에는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곳이었다. 나도 가끔 참여했다. 산에 오르면 마음이 정말 편해졌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정상에 서면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작게 느껴졌다. 전호열로부터 받은 위자료 4천만 원은 손주 이름으로 적금을 만들었다. 나쁜 일로 받은 돈이지만 좋은 일에 쓰면 된다고 생각했다. 몇 달 후 우연히 연희를 마주쳤다. 대전에 있는 큰 마트에서였다. 많이 늙어 보였다. 화려했던 옷차림도 소박해져 있었다. 형섭 씨, 잘 지내고 있어? 네, 죄송해요. 이제 지난 일이야. 건강하게 살아.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미움도 원망도 없었다. 그냥 남남이 된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주연이에게 전화했다. 주연아, 아빠야,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이번 주말에 손주 데리고 와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말요? 아빠가 요리를 해주신다고요? 응.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 김치찌개 정도는 할 줄 안다. 주연이가 웃었다. 오랜만에 듣는 딸의 밝은 웃음소리였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후회는 없다. 만약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지금도 속고 살고 있을 것이다. 동네 사람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건 견딜 수 없었다. 40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이 있다. 잘못한 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 원칙을 내 인생에도 적용했을 뿐이다. 요즘 가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남자들이 마트에 와서 조심스럽게 상담을 요청한다. 아내가 이상하다는 것,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 나는 항상 같은 말을 한다. 확실한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당하고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당하고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세상이 바로 선다. 오늘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마트 문을 연다. 단골 할머니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내 인생의 정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 61살. 새로운 시작이다.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산은 혼자도 오를 수 있다. 하지만 가정은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이었다. 나는 지켜냈다. 내 명예를.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